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 아들 하나뿐인 제 세상이었던 민준이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던 날,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몸의 물기가 다 빠져나가 버석거리는 낙엽처럼 저는 넋이 나간 채 영정사진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며느리 미영이가 금방이라도 실신할 듯 오열하고 있었지요. 우리 민준 씨, 여보, 놔두고 가면 어떡해? 나도 따라갈래. 조문객들은 모두 혀를 차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미영이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저 역시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위태로운 어깨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악마의 연극이었다는 것을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조문객의 시선이 멀어진 틈, 미영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손에 쥔 스마트폰을 무심코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화면 위로 은행 10억 원 입금 완료라는 선명한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찰나의 순간 미영이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아주 짧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때마침 고개를 든 그 아이와 벽에 걸린 거울을 통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에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는데 제 세상은 그보다 더 캄캄한 의심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소름 돋는 미소 뒤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구독하고 저의 이야기에 힘을 더해주세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미영이는 어머니 몸 추스를 때까지 며칠만 혼자 있을게요. 하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미영이는 제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닳고 다른 손가락으로 서툰 글씨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가, 전화 좀 받아다오. 다른 거 안 바란다. 우리 민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다오.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하고 울린 작은 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허겁지겁 화면을 켰을 때 그 짧은 문장이 제 눈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차가운 칼날 같은 14글자.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짧은 미소의 의미가 이 14글자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이 그 아이를 저토록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저는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제 삶은 고단했지만 평온했습니다. 어이구, 순자 언니. 오늘 물건 좋네. 이거 오늘 다 팔면 아들내외 소고기 사줘야겠어. 그럼 우리 민준이랑 세아가 몸보신 시켜줘야지. 옆 자판 야채가게 동생과의 실없는 농담 속에서도 제 어깨는 으쓱 올라갔습니다. 미영이는 참 싹싹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살갑게 굴었지요. 어머니, 시장 일 힘드시죠? 이제 저희가 다 모실 테니 힘든 일 그만하세요. 그 말이 어찌나 예쁘고 고맙던지 저는 미영이를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살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넘겼던 불길한 신호들이었지요. 저는 미영이의 집으로, 아니, 이제는 미영이 혼자의 집이 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미영이는 저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 문자가 무슨 뜻이냐? 오해한 거지? 오해요? 뭐요? 이제 남인데 각자 갈 길 가야죠. 남이라니. 민준이 처가 너인데. 민준 씨는 죽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저랑 어머닌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유품이라도 챙겨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쓰던 책상 서랍을 무심코 열었을 때였습니다. 생명보험증권이라고 적힌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망 시 보험금 수령인 최미영, 보험금 10억 원.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다 뭐냐? 우리 민준이가 언제 이런 걸? 아, 그거요. 민준 씨가 저 몰래 들어놓은 건가 봐요. 자기 없으면 저 혼자 고생할까 봐. 미영이는 금세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듯한 해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제게 가게 보증금을 보태달라며 미안해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나오는 보험을 들 여유가 있었다면 왜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을까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멍하니 보고 있자 미영이가 잽싸게 다가와 제 손에서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할게요. 그 순간 저는 다시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눈에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간 차가운 경계심을. 그건 슬픔에 잠긴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서늘한 눈빛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다시 한번 미영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꺼림칙한 마음을 털어내지 않으면 잠조차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차분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 보험금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민준이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낼 생각을 했는지 어미로서 궁금해서 그런다. 민준 씨, 사실은 회사에서 특별 상여금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머니 가게 보증금 보태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걸로 제 미래라도 보장해주고 싶었나 봐요. 저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어 했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얼마나 바보 같고 고마운 사람인지. 미영이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이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자라난 의심의 가시가 완전히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때마침 집에 들른 제 여동생, 그러니까 민준이 이모가 그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형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민준이가 어떤 애인데. 재수씨 끔찍이 생각했잖아. 살아생전에 잘해준 거지. 그런 거겠지? 그럼 형님은 괜한 생각 말고 몸이나 챙겨. 저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된 애가 제일 불쌍하지. 누가 불쌍해. 이모의 말은 쐐기 같았습니다. 제 의심이 아들을 잃은 늙은 어미의 노망이나 괜한 욕심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이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민준 씨만, 우리 남편만 돌려주면 좋겠어요. 그 연기에 모두가 속아 넘어갔고 오직 저만이 그 손의 차가운 감촉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구나.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이는 서서히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아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라는 핑계로 전화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민준이의 49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느 절에 위패를 모셨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가, 49제는 어떻게 할 거니? 절에는 가봐야지.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그냥 집에 계세요. 그래도 어미인데 아들 가는 길은 봐야지 않겠니?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신경질적으로 내뱉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준이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저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사고 처리는 모두 재수씨께서 하셔서 합의도 빨리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금, 보험금 외에 또 다른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왜 미영이는 제게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서에 찾아가 봤지만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고 유가족 대표인 배우자가 모든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관여하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라는 벽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미에게는 아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 권리조차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끝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걸까? 수만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조차 찾지 못한다면 저는 죽어서도 아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가 첫 월급을 타서 제게 선물한 낡은 돋보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장에서 장부 적을 때 인상 쓰지 마. 이걸로 보면 잘 보이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돋보기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제게서 서류를 낚아채 가기 전 돋보기를 통해 무심코 보았던 그 작은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보험 증권번호. 너무나 희미했지만 저는 급하게 달력 뒷장에 그 숫자들을 휘갈겨 적어 놓았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달력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 처박혀 있던 달력 뒷면에서 희미한 연필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곱게 접어 돋보기가 있던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것이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저는 더 이상 침묵을 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 마음속에 다음 행동을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사람을 찾자.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 일을 파헤쳐줄 사람을 찾자.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제 결심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독한 복수뿐입니다. 제 복수의 끝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그 첫걸음을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선 문을 열었습니다. 왕 해결사 사무소. 낡은 상가 건물 2층 구석에 자리 잡은 먼지 낀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었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어온 제게 이런 곳에 문턱을 넘는 것은 그 자체로 거대한 수치심과 공포를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저는 지옥문이라도 열 수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을 좀 찾으려고요. 안으로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좁은 사무실의 낡은 소파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왕동진 소장이었습니다. 사람을 찾아? 누구, 떼인 돈이라도 받으러 오셨나? 우리 사무실은 그런 거 전문인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제 며느리를, 아니, 며느리였던 아이를 좀, 며느리? 가출했어요? 요즘은 며느리들도 가출을 다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들 앞으로 나온 돈을 전부 가지고 사라졌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 우리 민준이가 어디에 잠들어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하염없이 떨렸고 눈물은 허락도 없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왕 소장은 귀찮다는 듯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딱한 사정인 건 알겠는데 여긴 우는 소리 들어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 돈, 며느리 돈이 맞을 텐데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납골당이 어딘지만 알면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납골당 위치 추적이라. 이것도 일이 복잡하겠네. 착수금 300, 일주일당 100만 원입니다.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의 냉정한 말에 잠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품속 깊은 곳에서 고이 접어두었던 달력 뒷장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겁니다. 보험 증권번호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받아 적느라 왕 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숫자를 들여다보더니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 아이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제 돋보기로 보고 그 순간 왕 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착수금은 됐고 이 번호로 조회부터 해보죠. 대신 이걸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저도 그냥 셔터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왕 소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뒤 왕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최미영이 사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을 추적해 거액이 인출된 은행 근처의 고급 오피스텔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저는 왕 소장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미로서, 어른으로서 그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왕 소장은 어머니, 그런 인간들한테 마지막 기회 같은 건 개나 줘야 합니다. 라며 혀를 찼지만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영이가 사는 오피스텔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앞에 나타난 미영이의 모습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상복 대신 몸에 착 감기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값비싸 보이는 귀걸이를 한 그 아이는 제가 알던 최미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여길 어떻게? 아가, 너 잘 지냈구나. 다행이다. 누구 마음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할 말 없으니 돌아가세요. 미영아, 제발 이러지 마라. 우리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응? 내가 다 이해할게.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우리 민준이한테 가자. 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이해? 어머니가 뭘 이해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푼돈 버는 어머니가 제가 어떤 심정으로 민준 씨 옆을 지켰는지 아시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긋지긋했어요. 어머니 아들 착하고 성실했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착한 아들 월급으로는 평생 이런 집에서 살아볼 수도 없다는 거. 저는요, 민준 씨를 사랑한 게 아니라 민준 씨를 발판 삼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당신 아들이 죽어서 그 꿈을 이뤄줬네요. 그러니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 아닌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아들, 제 착하고 불쌍한 아들이 이런 악마의 옆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저는 아이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래, 돈, 그 빌어먹을 돈 다 가져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대신, 제발, 우리 민준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 알려다오. 아, 그 인간 뼈가루요? 미영이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마치 길가의 돌멩이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납골당? 그런 귀찮은 걸 뭐하러 해요? 돈만 아깝게. 그냥 이사업체 창고에 유품이랑 같이 맡겨놨어요. 칸 하나 빌려서 나중에 시간 나면 처리하려고요. 바다에 뿌리든지 산에 묻든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육골이 차가운 창고 바닥을 구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는 짐승만도 못한 년. 저는 미영이에게 달려들어 그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가. 당장 내 아들한테 데려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벌레를 떼어내듯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제 늙은 몸은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미영이는 바닥에 쓰러진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제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시끄럽고 이거면 차비는 되죠? 택시 타고 곱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머니. 돈 몇 푼이 제 얼굴 위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마지막 목소리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의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흐르던 모든 눈물이 멈췄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증오와 서슬 퍼런 분노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돈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최미영, 내 반드시 너를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고 말 것이라고. 그날 최미영의 오피스텔에서 쫓겨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엉덩이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도, 얼굴 위로 떨어지던 지폐의 모멸감도, 찢어진 심장의 통증조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되고 그 자리엔 용광로처럼 들끓는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곧장 왕동진 소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본 왕 소장이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또 오셔? 아니, 꼴이 왜 이러십니까? 어디서 넘어지셨어요? 소장님, 계약합시다. 정식으로 의뢰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머니, 일단 병원부터. 지금 제정신 아니신 것 같은데 진정부터 하시고. 제정신 맞습니다. 제 평생 지금처럼 정신이 맑았던 적이 없습니다. 소장님,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가게를 팔겠습니다. 평생을 바친 제 시장 가게, 그거 팔면 착수금이든 뭐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왕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담배를 빼어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제 아들이, 우리 민준이가 창고에 있답니다. 이삿짐처럼 나중에 시간 나면 버리려고 창고에 처박아 놨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제게 차비하라며 돈을 던졌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더군요.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요. 제 목소리에는 눈물기 하나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왕 소장은 말없이 담배 연기만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의 험상궂던 얼굴에 처음으로 연민이 아닌 분노와 비슷한 감정이 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복수라는 게 영화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아십니까? 그거 사람 할 짓 못 됩니다. 상대방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려면 나 자신도 지옥불에 발을 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소장님, 예, 어머니. 저는 이미 지옥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제 눈을 마주한 왕 소장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제 삶의 터전이었던 시장 가게 앞에 섰습니다. 순잔의 나물, 낡고 작은 간판이었지만 그 아래서 제 청춘과 땀 그리고 아들 민준이에 대한 사랑을 키워냈습니다. 언니, 가게 내놓는다는 거 진짜야? 무슨 일 있어? 옆가게 야채 장수 동생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제 좀 쉬고 싶어서 평생 일만 했는데 나도 좀 편하게 살아봐야지.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언니 인생인데. 그래서 더는 못하겠다. 여기만 오면 민준이 생각이 나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동생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곧장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왕 소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실패하면 길바닥에 나앉는 겁니다. 내 아들은 지금 창고 바닥에 누워 있는데 길바닥이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도장을 찍고 나온 제 손에는 묵직한 계약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목표는 단 하나, 제 아들의 마지막 존엄을 되찾고 최미영을 심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왕 소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돈 봉투를 본 왕 소장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사무실 한쪽에 있던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팀입니다, 어머니. 그의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계약금을 금고에 넣은 왕 소장은 저와 함께 책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소적인 해결사가 아닌 날카로운 형사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자, 어머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미영,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들이 사준 이 돋보기가 제 흐릿한 기억마저 선명하게 밝혀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최미영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그 아이가 무심코 뱉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필사적으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얘기는 잘 안 했어요. 그냥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다고만 했습니다. 연을 끊었다고 했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서 도망쳤다고. 친구는요? 결혼식 때 온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서너 명 왔는데 다들 하나같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아, 맞다. 결혼 전에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했었다고 했어요. 르블랑이라고, 프랑스 브랜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말을 받아 적던 왕 소장의 손이 백화점 명품관이라는 단어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곧장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르블랑 코리아. 5년 전 매장 직원들끼리 고객 정보를 빼돌려서 팔아먹다가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군요. 주도했던 매니저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왕 소장이 모니터를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 세 글자와 함께 지금보다 훨씬 도끼 서려 보이는 젊은 시절의 최미영 사진이 있었습니다. 최미영.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과거의 조각이 맞춰지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왕 소장은 능숙하게 관련 기사들을 추가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최미영과 함께 직위에 제당했던 동료 직원의 명단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사진을 확대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미영이 바로 옆에서 부케를 받았어요. 김지연. 당시 고객정보 유출 혐의는 인정했지만 주도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혼자 징계를 다 뒤집었었군요. 최미영은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가고 딱 그림이 나오네요. 왕 소장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 반나절 만에 김지연이라는 여자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이름까지 바꾸고 작은 도시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다녀오는 게 낫겠습니다. 괜히 얼굴 아는 분이 가셨다가 경계심만 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저도 가야겠습니다. 최미영이라는 악마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또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제 결심이 더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바로 김지연이 있다는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블링 네일이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 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님을 받고 있는 여자는 제가 기억하는 결혼식 날의 그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김지연 씨 맞으시죠? 최미영 씨 기억하십니까? 최미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김지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그런 사람 몰라요.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요.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친 거 아직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가주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 품속에서 민준이의 사진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최미영이 이 아이를 죽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김지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네일샵의 문이 닫힌 뒤 우리는 김지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추악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영 언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목표가 확고했죠.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신분 세탁하고 이 바닥 드는 거. 르블랑 매니저 자리는 그 목표를 위한 사냥터였고요.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겁니까? 빼돌린 수준이 아니에요.
VVIP 고객들의 모든 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어요. 재산, 가족관계, 성격, 심지어 성적인 취향까지. 언니는 그걸 사냥 리스트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도 그렇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언니의 주특기였으니까요. 남자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는 천사처럼 굴다가 어느 순간 그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 혼인신고는 절대 안 했어요. 법적으로 엮이면 골치 아프다고. 그러다가 남자가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렸어요. 김지연은 몸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르블랑 사건도 그래요. 고객 정보를 다른 부자들한테 팔아넘기려던 건 언니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중간에 일이 터지니까 저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기는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빠져나가고 저는 징계받고 쫓겨나고.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으니까요. 미영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연아, 입 함부로 놀리면 너네 시골에 계신 부모님 밤길 조심하셔야 할 거야. 그 눈빛을 보고도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김지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무서운 존재에게 걸려들었는지 그제야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낡은 모텔방에 앉아 차갑게 식은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왕 소장이 사다 준 김밥이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어디 차가운 창고에 있을까 생각하니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최미영은 도심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짠! 우리의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미영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리했어? 시어머니는 연락 안 와? 연락? 오지. 근데 씹으면 그만이야. 법적으로 이제 남인데 뭐. 그 할망구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물이나 팔라지 뭐. 근데 보험금은 다 너한테 들어온 거야? 남편 부모는 한 푼도 못 받아?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진작에 수령인 다 바꿔놨지. 아, 근데 그 인간 앞으로 빚이 좀 있더라. 그건 다 할망구한테 넘겨야지. 상속이니까. 으하. 최미영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명품으로 가득한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죽음으로 얻은 돈으로 화려한 인생의 이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시는 와인 한 잔 값이 제가 평생 허리를 굽혀 팔아온 나물값보다 비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차가운 김밥을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김지연은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왕 소장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연 씨, 지금 여기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면 최미영이 당신을 가만둘 것 같습니까? 우리랑 손잡고 그 여자를 끝장내야 김지연 씨도 진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최미영이 당신 아들 만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만났던 다른 남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 남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최미영의 실체를 증언해줄 가장 확실한 증인이에요. 짐작 가는 사람 없습니까? 김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언니는 절대 본명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다들 박 회장이라고 불렀어요. 50대 중반의 졸부였는데 미영 언니한테 완전히 빠져서 가게에 올 때마다 수천만 원씩 쓰고 갔어요. 민준 씨를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박 회장, 단서가 너무 약한데요. 술집이요.
시내 번화가에 매종 드팔이라는 바가 있었는데 둘이 항상 거기서 만났어요. 아마 그 바 사장은 뭔가 알지도 몰라요. 박 회장, 매종 드팔이. 마침내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꼭 그 아이 벌 받게 할 겁니다. 당신도 내 아들도 더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제 말에 김지연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퍼즐 조각이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매종 드팔이라는 바는 시내에서도 가장 화려한 거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미끄러지듯 멈춰서는 그곳의 문턱은 평생 시장 좌판만 지켜온 제게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똑같습니다. 왕 소장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났지만 긴장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의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왕 소장은 미리 준비한 대로 박 회장 집안의 의뢰를 받은 해결사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최미영이라는 여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56년 전에 박 회장님이랑 자주 오셨을 텐데요. 지배인은 노련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박 회장님. 네, 기억나죠. 좋은 분이셨는데. 근데 손님, 저희는 다른 손님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룰 좋죠. 저희도 룰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좀 다릅니다. 박 회장님이 그 여자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셔서요. 지배인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제 조카가, 제 하나밖에 없는 조카 녀석이 그 여자한테 단단히 홀려서 지금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뭐라도 아시는 게 있다면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십시오. 제 눈에 고인 눈물을 본 것일까? 딱딱하게 굳어있던 지배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 여자분 정말 보통이 아니셨죠? 박 회장님도 참 안 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길이 열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지배인은 우리를 바의 작은 창고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CCTV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그는 담배를 하나 빼어 물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만 듣고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네, 사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최미영. 그 여자는 꽃뱀 중에서도 특급이었어요. 박 회장님이 당시에 아내분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틈을 귀신같이 파고들었죠. 반년도 안 돼서 박 회장님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돈을 많이 뜯어냈겠군요. 뜯어낸 수준이 아니죠. 박 회장님이 내가 이혼하고 당신이랑 합치겠다. 이 말을 하자마자 그 여자의 태도가 싹 변하더군요. 어떻게요? 박 회장님이 건설사를 운영하셨는데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회장님 사업에 약점을 콕콕 찌르기 시작했어요. 경쟁사에 일부러 내부 정보를 흘리고 투자 예정이었던 땅에 문제가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죠.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아니, 자기한테 모든 걸 바치겠다는 사람을 왜? 그게 그 여자의 방식이니까요. 사랑 없는 돈은 의미 없다느니 사업 실패는 당신의 무능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박 회장님한테 남은 재산까지 위자료 명목으로 전부 뜯어냈어요.
박 회장님이 매일같이 이 가게에 와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내가 귀신에 씌었었다고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지배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미영은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인간의 삶을 뿌리부터 갉아먹고 자존심을 짓밟고 완벽하게 파멸시킨 뒤에야 떠나는 악마였습니다. 사장님, 그 박 회장님 회사 이름 기억하십니까? 왕 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배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파크 건설이었던가? 네, 맞아요. 파크 건설.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 시각 왕 소장과 저는 국회 도서관의 먼지 쌓인 서고에서 파크 건설의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눈에 대고 수십 년치 신문 기사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속이 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최미영은 해외 투자 이민 브로커와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캐나다나 호주 쪽이 괜찮습니다. 투자금 15억 정도면 6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6개월? 너무 긴데. 한 달 안에는 안 될까요? 제가 좀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한 달은 어렵습니다, 고객님. 서류 준비만 해도 웃돈 드릴게요. 2배, 아니 3배라도 드릴 테니 어떻게든 한 달 안에 처리해 주세요. 전 이 지긋지긋한 나라를 최대한 빨리 뜨고 싶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하고 제 아들의 목숨값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류에 사인하고 있는 그 순간 왕 소장이 마침내 낡은 신문 기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머니. 파크 건설 최종 부도. 박상철 대표이사. 신문에 실린 흑백 사진 속 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왕 소장은 곧장 그의 현재 주소지를 추적했습니다. 도시 외곽. 작은 농장입니다. 최미영한테 제대로 당한 겁니다. 이 사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왕 소장이 찾아낸 주소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 몇 동과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 그곳에서 우리는 최미영이 망가뜨린 또 다른 삶의 흔적을 마주했습니다. 햇볕에 새까맣게 타고 노동으로 뒤틀린 손으로 낡은 트랙터를 수리하던 한 남자가 바로 박상철이었습니다. 누구요? 그는 잔뜩 경계심이 서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왕 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철 선생님 되십니까? 최미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최미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남자의 눈빛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사납게 변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렌치를 땅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 이름, 다시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마시오. 당장 돌아가. 선생님, 진정하시고. 저희는 선생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도와? 나를? 당신들이 뭘 안다고. 썩 꺼지라고. 그는 완강하게 우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 품속에서 민준이의 사진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입니다.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그 여자 때문에 죽었습니다. 선생님께는 그저 스쳐 지나간 악연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의 얼굴과 눈물을 삼키고 있는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던 박상철의 사나운 눈빛이
아주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오. 박상철의 집은 농장만큼이나 황량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방 안에는 술병과 먼지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죽었소? 그 댁 아들은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며느리였던 그 아이는 아들 목숨값으로 나온 보험금 10억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이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로요. 역시 그 여자는 변한 게 하나도 없군. 박상철은 허탈하게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독사 같았소. 내 외로움을 파고들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게 만들었지. 아내와 자식까지 버리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빈털터리가 된 내 아내와 딸을 내쫓던 날 그 여자가 내 등 뒤에서 웃고 있었소.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세상에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파산과 배신뿐이었지. 전 재산을 위자료로 뜯기고 길바닥에 나앉았소. 그의 이야기에 저는 제 아들의 마지막을 더 씌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어디 묻혔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가 창고에 처박아뒀다고 했습니다. 이삿짐처럼요. 제 말에 박상철은 차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 소장이 조용히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여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증거나 녹취 같은 건 없으십니까? 없소. 아무것도. 그 여자는 귀신이라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소. 내 머릿속에만 지옥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그의 대답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거라 믿었던 그에게 아무런 물증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철은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난 이미 다 잃은 사람이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 여자랑 싸워? 그건 내 무덤을 내가 파는 짓이야. 아닙니다. 선생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억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 악마는 제3, 제4의 피해자를 또 만들어낼 겁니다. 선생님께서 멈춰주셔야 합니다. 이건 선생님만의 복수가 아니라 내 아들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제 절규에 박상철의 눈빛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왕 소장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무대라니? 최미영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돈, 그리고 성공한 남자입니다. 회장님께서 제기에 완벽하게 성공한 척 미끼를 던지면 그 여자는 반드시 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의상부터 차 사무실까지 모든 것을요. 회장님께서는 그저 5년 전 최미영을 홀렸던 그 남자를 다시 연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 만나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는 겁니다. 박상철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폐인처럼 살던 그를 최미영조차 속아 넘어갈 만한 성공한 사업가로 다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왕 소장은 제 가게를 판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회장님, 허리 꼿꼿이 펴십시오. 최미영이 알던 박상철은 이런 패배자의 눈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다 가졌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소장님, 이게 다 무슨 소용이요? 이런 비싼 옷을 걸친다고 내가 그 시절에 박상철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광대 노름 같소.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손목에 찬 박상철은 여전히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광대가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죽은 제 아들의 한을 풀어줄 갑옷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지난 5년간 빼앗겼던 인생을 되찾을 무기이기도 하고요. 회장님께서 이 갑옷을 입고 싸워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장님 자신을 위해서요. 제 진심이 통한 것일까? 박상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주 천천히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하던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분노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자가 마침내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왕 소장은 도심 한복판의 단기 임대로 최고급 사무실을 얻고 외제차를 렌트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파크 건설 박상철 회장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연극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끼를 던질 시간이 왔습니다. 왕 소장은 첫 번째 목표로 메종드 파리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신세진 왕동진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박 회장님이 해외 투자건이 대박이 나셔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조만간 한번 들르실 겁니다. 아, 정말입니까? 그거 잘 됐네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소문은 물에 떨어진 잉크처럼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상철은 5년 만에 다시 메종드 파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허허, 사장님. 오랜만이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역시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 회장님, 정말 다시 일어서실 줄 알았습니다. 박상철은 지배인과 바텐더들에게 아낌없이 팁을 뿌렸습니다. 박 회장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밤새 그 번화가의 술자리 가십을 지배했습니다. 저와 왕 소장은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최미영이 이걸 물지 안 물지는 이제 하늘에 맡겨야죠. 물 겁니다. 반드시 물고 말 겁니다. 그 아이는 돈 냄새가 나는 곳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하이에나 같은 아이니까요.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최미영이라는 인간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피를 말리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초조함에 입술이 바싹 타들어가던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첫 신호가 왔습니다. 정보원이 되어주기로 한 김지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대박이에요. 방금 최미영한테서 연락 왔어요. 박 영감탱이 진짜로 재기한 거 맞아? 내가 좀 알아봐. 하고 문자가 왔어요. 알겠습니다. 절대 아는 척하지 마시고 모르는 일인 것처럼 둘러대십시오. 왕 소장의 목소리에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이에나가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녁 모두가 함께 모여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박상철의 대포폰이 마침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우리 모두는 숨을 죽였습니다. 왕 소장이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박상철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른 박상철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시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교활하고도 달콤한 목소리가 5년의 세월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저 미영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최미영. 마침내 그 독사가 우리가 파놓은 덫에 제 발로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미영과의 약속 시간, 도심의 최고급 빌딩 40층에 위치한 임시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쪽 방에 설치된 여러 대의 모니터 화면만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회장님,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어폰으로 신호를 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옛정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남자를 연기하십시오. 알고 있소. 하지만 저 얼굴을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군. 양복을 빼입은 박상철 회장의 얼굴은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했습니다.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회장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고맙소, 어머니. 그때 왕 소장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1층 로비에서 보낸 신호였습니다. 옵니다. 최미영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왕 소장은 모니터가 가득한 옆방으로 사라졌고 저는 안쪽의 작은 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악마 최미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미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채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이라도 되는 양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욕망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사무실이 정말 멋지네요. 소문대로 정말 크게 성공하셨나 봐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허허, 뭘. 당신 떠나고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오기가 생기더군. 당신한테 내 건재함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거든. 어머, 제 생각도 하셨어요? 감동이다. 진작 이렇게 성공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회장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최미영은 박 회장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모니터 너머로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은 잘 되세요? 해외에서 큰 투자를 받으셨다면서요? 그냥 운이 좀 좋았지.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지냈소? 결혼도 했다고 들었는데. 박 회장의 말에 최미영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라도 되는 양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회장님. 말도 마세요. 회장님 떠나고 만난 남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순에 빠지기만 해서 결국 사고로 일찍 가는 바람에 제가 고생만 죽도록 했잖아요. 모니터를 지켜보던 제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신세 한탄을 위해 별것 아닌 일처럼 취급하는 저 악마의 모습에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았군. 그 남자가 남긴 건 좀 있고? 에이, 뭐가 있겠어요. 보험금 푼돈 조금 나온 거? 그걸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죠. 역시 남자는 능력이 최고라니까요. 회장님처럼. 바로 그때 박 회장의 이어폰으로 왕 소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하시죠. 박 회장은 끼고 있던 팔짱을 스르르 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최미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미영 씨.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나서 좀 알아본 게 있어. 네, 옛날 생각이요? 내 회사, 파크건설. 기억하시오? 그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경쟁사에 팔아넘긴 게 바로 당신 짓이었다는 걸 이제는 내가 아오. 최미영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졌지만 그녀는 곧바로 능숙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요, 네. 헛소문이라. 박 회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에 설치된 최고급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 미영이 언니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어요. 박 회장 사업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겼다고. 그 영감탱이는 곧 끝날 거니까 남은 돈이나 챙겨서 나오면 된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익숙한 목소리. 바로 김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김지연, 그 미친년이. 목소리가 꽤 익숙한 모양이지?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회장님, 저 여자는 원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애예요. 최미영이 당황하며 소리치는 순간 스피커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매종 드파리 지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된 목소리 박 회장님이 매일같이 와서 우셨어요. 내가 귀신에 씌었었다고. 최미영 그 여자가 자기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죠. 최미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의 첫 번째 막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김지영과 바 지배인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리자 최미영은 잠시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다시 가면을 고쳤었습니다. 하하. 회장님,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녹음 파일 가져와서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내가 알던 최미영은 이런 악마가 아니었소. 악마요? 회장님이야말로 악마시네요. 사람 순정을 이렇게 짓밟으시고 이럴 거면 저한테 연락은 왜 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안쪽 방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제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 등장에 최미영의 눈이 살모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짜 당혹감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여길 어떻게... 그래요. 잘 오셨어요. 이제 보니 알겠네. 이깟 늙은이랑 짜고 이런 유치한 연극이나 꾸미고. 그래서 뭐요? 당신 아들은 그냥 운이 없어서 재수없게 죽은 거야. 닥치거라. 제 나지막한 한마디에 최미영의 기세가 순간적으로 꺾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의 죽음을 그 더러운 입에 올려? 더러운 입? 지금 다 늙어빠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소리예요? 내가 당신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악어의 눈물이겠지. 넌 내 아들이 죽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아이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 그렇지? 뭐,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최미영이 제게 달려들듯이 소리치는 순간 왕 소장의 신호를 받은 박 회장이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모니터의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제 아들 민준이의 차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빗길을 달리는 익숙한 도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아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미영아, 제발 그만해. 보험금 수령인을 왜 너로만 해놓으라는 거야. 우리 엄마도 있는데. 제 손으로 밥을 떠먹여주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어머니, 어머니. 당신은 평생 어머니 치마폭에서 살 거야? 제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수줍게 웃던 미영이의 얼굴 위로 장례식장에서의 차가운 미소가 겹쳐졌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내가 사람 잘못 봤어. 당장 차 돌려서 끼익. 끔찍한 마찰음과 함께 화면이 거세게 흔들리더니 암전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에 박 회장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최미영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너희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 제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함정이다. 내년 같은 악마를 잡기 위해 내가 파놓은 지옥이다. 돈 때문에,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시신마저 창고에 처박아 둔 너를 내가 용서할 것 같으냐? 그래, 내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 어쩔래? 그래서 뭐, 그게 죄야? 당신 아들처럼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는 게 죄지. 마침내 최미영은 스스로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최미영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다 말해줄게. 당신 아들 정말 순진하고 멍청해서 다루기 쉬웠어.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다고. 그런 등신이랑 평생을 어떻게 살아? 당신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평생 나물 반찬에 된장국이나 먹고 살 순 없었으니까. 알아? 난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비싼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당신 아들은 그냥 내 인생의 발판이었을 뿐이라고. 불쌍한 것.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연민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뭐, 불쌍해? 지금 누가 누굴 동정해? 이 할망구가. 그래, 불쌍하다.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받았더라면 내가 이토록 괴물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 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제 마지막 한마디가 그녀의 남은 이성을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최미영은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닥쳐, 닥치라고. 그녀의 손이 제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왕 소장과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최미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보험사기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미영의 눈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손에 팔이 붙들린 채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너 때문이야. 이 늙은 여우 같은 할망구만 없었어도. 철컥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제 아들의 길었던 장례식의 마지막 조종 소리처럼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미영은 발악을 멈추고 허물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워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끌려가면서도 그녀의 도끼 서린 눈은 마지막까지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이대로 안 끝나. 내가 나가서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시끄러워. 조용히 못해. 그녀의 마지막 저주가 복도 너머로 사라지고 사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박상철 회장이 제 팔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네, 끝났네요. 우리 아들,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지요? 제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잠시 경찰서까지 동행하셔서 진술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영상과 녹취 자료는 저희가 증거물로 확보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왕 소장이 우리를 대신해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제 아들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해냈다. 이제 엄마가 내게 간다. 눈앞이 흐려지며 저는 조용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왕 소장의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왕 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좀 드십니까? 내가 얼마나 이러고 있었습니까? 1시간 정도요. 너무 기력이 쇠하셔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박 회장이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썩은 농장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요, 회장님도 죽은 제 아들의 한을 풀어주신 은인인걸요. 이제 다 잊고 가족들한테 돌아가세요. 그게 회장님께서 진짜로 다시 사는 길입니다. 제 말에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그가 떠나고 사무실에는 왕 소장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품에서 돈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가게를 팔고 남은 돈, 성공 보수였습니다. 왕 소장은 손사래를 치며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제게도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이건 복수 비용이 아닙니다. 이건 내 아들을 찾아준 값입니다. 그러니 받으셔야 합니다. 제 말에 왕 소장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최미영의 재판은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고 그녀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연일 신문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재판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던 최미영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박상철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 용서를 받고 다시 예전의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작은 건설사를 새로 시작했다며 이제야말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는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밝고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떠납니다. 아내와 딸이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모든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회장님께서 스스로의 용기로 행복을 되찾으신 거지. 부디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작은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뒤에도 제게는 아직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준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왕 소장의 도움으로 저는 마침내 최미영이 유고를 맡겨두었다는 이삿짐 센터의 창고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차갑고 먼지 쌓인 창고 한 구석, 수많은 짐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하얀 상자. 그 위에 쓰인 박민준이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상자를 열지 못하고 한참을 그 차가운 상자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 작고 차가운 상자를 끌어안자 20해 전 아들의 뜨거웠던 이마가 손끝에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머리 아파. 어린 아들의 칭얼거림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자그마한 아들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내복을 사와 수줍게 내밀던 듬직한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들에게 수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왔노라고,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더는 춥고 외로운 곳에 두지 않겠다고. 다음 날 저는 아들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을 찾았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손수 아들의 작은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놓아주었습니다. 민준아, 이제야 엄마가 왔어.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 내 아들. 사랑한다. 바닷바람이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제 평생의 터전이었던 그곳을 정리하고 최미영에게서 법적으로 돌려받은 약간의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민준이네 밥집이라는 이름의 동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복수가 제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평생 제 가슴에 묻혀 있을 테지요. 하지만 제 아들의 마지막 존엄을 위해 싸웠던 그 시간들은 제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증오하는데 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제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나누었을 따뜻한 정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갑니다. 식사를 마친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이 국밥 한 그릇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복 받으실 거요. 복은 무슨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뭘. 어서 드세요. 많이 드셔야 건강하시지. 모든 일이 끝나고 저녁, 저는 조용한 밥집에 홀로 앉아 아들이 사준 낡은 돋보기를 꺼냅니다. 이전처럼 복수를 위해 서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돋보기를 통해 제 아들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이 돋보기를 통해 크게 확대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제 얼굴에 눈물 한 방울이 흐르지만 입가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으로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